예, 이제 141쪽에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비정상적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비진의 표시. 두 번째, 이제 통정 허위 표시. 세 번째는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고요.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이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이게 이제 법조문상으로 107조부터 110조, 108, 109, 110조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요. 그리고 조문은 그냥 적어드리는 거고요. 가끔 이 조문도 외워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조문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근데 이런 건 뭐 사실 안 외우려고 해도 나중에 되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의식적으로 몇 조 이런 건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요. 그러니까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 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팝니다. 그럼 사기당해서 집을 팔 때 집을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돼요. 근데 다만 집을 팔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사기나 협박을 당한 거니까 이때는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네 가지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법률행위가 무효면 그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 때냐면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요. 저 조문 한번 잠깐 볼게요. 141쪽에 107조가 있죠. 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항처럼 이 107, 108, 109, 110조는 전부 다 제3자가 그걸 모르고 샀다면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특별 규정을 둔 거야. 그럼 이제 차례대로 볼 텐데 비진의 표시는요. 말 그대로 진위와 다른 걸, 진위가 아닌 걸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금 우리 법조문 읽어봤는데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하면 그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조문 읽어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조항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일단 우리 조문 볼 때 지금 107조가 어떻게 되냐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1항, 2항이라고 읽어요.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건 항이라고 읽어요. 항.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조문에 동그라미 1이 아니라 1점, 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항이 아니라 호라고 읽어요. 1호, 2호. 물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조문, 법조문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항에 보면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이렇게 다시 시작하죠. 그럼 보통 뭐뭐 한다 여기까지를 그 조항의 본문이라고 해요. 107조 1항 본문. 그리고 그러나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단서 조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7조 1항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규정해놨고 단서 조항에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이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임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사장님한테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실제로 그만둘 생각은 아닌데 내가 사직서를 내면 우리 사장님이 깜놀해가지고 야, 붙잡으면서 막 월급도 올려주고 이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사장님이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바로 그냥 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라는 거죠. 요거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예요.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표시했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만둘 의사가 아닌데 이 녀석이 월급 올려받으려고 일부러 이러네. 이 사람의 마음을 알면서 수리했다면 그때는 뭐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이게 이제 비진이 표시의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비진이 표시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표의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법이 개정되면 전부 다 의사 표시자로 바뀔 건데 그러면 이 표의자, 이 갑이죠. 사직서를 낸 이 갑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르고 하면 그건 착오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착오라는 건 내가 알았으면 안 했는데 이게 착오인 거고요. 비진이 표시는 알면서도 합니다. 알고 할 거예요. 이게 비진이 표시의 성립 요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사 표시라는 것은 당연히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랑 상관없는 건 우리 법에서는 의사 표시라고 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먹었니 이랬는데 안 먹었는데 먹었어. 이거 의사 표시일까요, 아닐까요? 의사 표시 아니에요. 이건 법률 효과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단순한 농담 또는 배우의 대사 이런 건 아예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가 성립할 수 없고요. 첫 번째,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효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도 있다라고 있어요. 그럼 언제 무효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무효고요. 그럼 유효가 있려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럼 알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악의. 또 거나니까 또는이죠. 악의 또는. 그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내가 알 수 있었는데 이거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야. 알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몰랐는데 왜 몰랐냐면 알 수도 있었는데 몰랐다는 건 그 사람이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 과실이 있다. 과실이라는 건 뭐예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걸 과실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되면 무효죠. 용어만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 선의이기만 하면 유효가 되어 과실도 없어야 돼요. 과실도 없어야죠. 만약에 과실이 있으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돼요. 처음에 이 용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라는 건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 정리되셨죠? 원래 고개 숙이면 까먹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여쭤보면 예를 들어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무효. 뭐가 있으니까.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교재 볼게요. 자, 107조 의. 짜증내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의의 셋째 줄에 보세요. 의의 셋째 줄 마지막에 비진이 표시해서 진이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한다. 진의에 대한 개념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진의에서 말하는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것을 진이라고 불러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처음엔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41쪽에 마지막에 있는 줄 좀 잘 봐두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막 해요. 저는 그 부동산을 정말 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요거 진의일까요? 비진일까요? 부동산 진짜 주기 싫었는데 얘가 막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줬어요. 진의일까요? 비진일까요? 이건 진이에요. 진. 부동산을 주고 싶었느냐 주기 싫었느냐는 진의와 비진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증여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 그건 진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인 거예요.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게 못된 짓 하다 걸렸어요. 감사실에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그만둘래? 잘릴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선택권을 준 거야. 제가 여기서 그만둘게요. 이러면 퇴직금 처리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못 나가. 이렇게 버티다가 감사실에서 본격 조사 들어가서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퇴직금은커녕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진 않은데 최선은 뭐겠어요?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냈다면 이건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근데 얘는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사를 원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만둘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냈다면 그건 비진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할 생각이 있었다면 원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진의가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네. 제가 취미생활이 아파트 사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6개 사놨어요. 예를 들어서 6개 샀는데 취미생활이니까 앞으로도 더 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막 정책을 막 하더니 이거 너희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도 엄청 이제 터트려 줄 거고 이거 막 세금 정책이 바뀌어서 정말 더 팔기 싫어요. 더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이 나머지 부동산을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요거 진일까요? 비진일까요? 진이에요. 원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팔기 싫었지만 판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 해당이 돼요. 개념 구별이 조금 돌려다가 더 헷갈려지고 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볼게요.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요.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사직서 내. 그러면 퇴직금 변칙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 방식으로 계속 일하는 거니까 걱정 말고 사직서 내 이럽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내라고 하니까 사직서를 냈어요. 진일까요? 비진일까요? 이건 비진이에요. 왜냐하면 사직서를 낼 때 그만둔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했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의에 대한 개념이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건 나오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표의자 스스로 불일치를 알고 해야 돼요. 세 가지 적은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 그 둘째 줄에 2번의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표의자가.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는 게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입증 책임은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까요?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까요?
예외겠죠. 그럼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유효고 예외가 무효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 주장자가 너 알았잖아 또는 알 수 있었잖아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제3자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비진이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습니다.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를 했다. 자,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그럼 비진이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누가 소유자일까요?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예요? 자,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원칙이?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예요, 유효. 그럼 유효니까 누가 소유자겠어요? 을이. 원칙은 을이 소유자예요. 원칙은 유효.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고,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냐면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럼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고요. 그럼 유효가 되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유효가 되어서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럼 여기서 갑이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냐라는 문제가 생겼다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이 되돌려 받으려면 야, 너 알고 있었잖아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되돌려 받는 거고, 갑이 입증을 못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송에서요. 소송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송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입증이에요. 입증.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상으로는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이러고 끝나지만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거의 입증 싸움이죠. 정의는 승리할까요? 네. 정의라는 걸 알아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소송에서는 누가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되고 갑이 깨뜨리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을한테 있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입증이죠. 우리 첫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매매계약을 해요.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합의, 청약과 승낙만 하면 돼요? 계약서 써야 돼요? 청약과 승낙만 하면 돼요. 분류식이에요. 근데 계약서는 왜 쓴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할 자료 때문에 쓰는 거예요. 소송에서 입증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당사자 간에는 뭐 별로 복잡한 문제는 없어요. 원칙은 을이 소유자인데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병이 샀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병은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예요. 그럼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경우를 한번 나눌게요. 여기서 을이 선이 무과실이다. 을이 선이 무과실이었대요. 그럼 병은 권리 취득할 수 있느냐? 자, 1번. 병은 선악 불문 취득한다. 2번. 병은 선의일 때만 취득한다. 3번. 병은 취득할 수 없다. 1번. 병은 선악 불문 취득이에요. 벌써 막 적용이 다 응용이 되고 대단하신 선악 불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권리자. 그러면 무조건 취득이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할 때 부동산을 샀는데 권리자에게 샀다면 얘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취득이고요. 만약에 무권리자에게 샀다면 어때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 규정.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률의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만 보호가 돼요. 그럼 이 그림 계속 이어서 보면 만약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에요.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다. 자, 그러면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 1번 선악불문 취득, 2번 선의일 때만 취득, 3번 취득하지 못한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제가 2번 뭐라고 그랬어요?
선일 때, 병은 선일 때 취득해요. 선인 경우에. 그럼 이건 뭐냐면, 자, 을이 악이 또는 과실이에요. 그럼 이게 무효예요, 무효. 그럼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지 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을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서 병이 이전을 받았다면 얘는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러면 이 병은 원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왜 선일 때 취득해요? 법률 규정. 아까 107조 양의 1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가 만약에 선이라고 하면 설령 이것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갑이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좀 용어가 헷갈리면 갑이 무효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무효등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의 규정 때문이에요? 무효등기를 믿고 사면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무효등기를 믿고 사도 얘는 권리 취득을 못해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니까. 근데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107조 2항에서 당신이 선이면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죠. 소위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가 공시한 것을 믿었다. 보호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제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공시법 수업 들어갔죠? 지적법부터 하셨어요? 등기법부터 하셨어요? 지적법. 근데 나중에 등기법 하면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등기는 믿어도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무효등기를 믿어서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해 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 제3자가 보호되려면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비통착사 이 107조부터 110조까지 전부 다 제3자는 선의면 보호되고요.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3자의 선의는 전부 다 추정되어집니다. 그럼 제3자의 선의가 추정되어진다는 것은 추정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악의자라는 거예요? 선의자라는 거예요? 선의로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선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병이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겠죠.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이 돼요. 정리되셨어요? 네. 이제 응용 문제라서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운 건데 한번 사례로 나오면 107조가 사례로 나오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확인해 두시라고 본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네. 그게 이제 밑에 142쪽에 체크 플러스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한번 나중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즈니 표시를 받고요. 아, 이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고민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옆에 분은 눈을 감고 이러고 계세요. 그분 주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절반만 이해해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뭐 다 이해한다. 제가 그걸 기대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는 게 정상인 거고요. 이게 그래서 11, 12월 달에 돌고 1, 2월에 돌고 3, 4월, 5, 6월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렵고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 되면 이거 지겨워요. 아, 저거 또 하네. 이렇게 돼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이해 안 된다고 뭐 걱정하시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볼 거니까. 일단 지금 비즈니 표시를 받고 그럼 143쪽에 이제 두 번째 통정호의 표시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통정이라는 건 짜고라는 거예요.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라면 그건 무효다라고 규정했고요. 이 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비즈니와 통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혼자 했느냐 짜고 했느냐 차이점인데
자, 흔히 보는 기본적인 사례는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A는 누구냐면 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 갑이 자기는 건물도 있으면서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우리가 A의 입장이다. 우리가 일반 채권자 A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는 내 돈도 안 갚고 자기는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강제집행해야죠. 얘한테 소송을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 갚기는 싫고요. 강제 경매 당하기는 더 싫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짜요. 야, 상황이 이러니까 친구야,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해. 라고 등기를 넘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돈 갚기 싫으니까 친구랑 짜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진짜 매매한 거예요? 허위라는 거예요. 허위. 그래서 진정한 매매가 아니라 가장매매라고 해요. 가장매매. 매매를 가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표시를 했잖아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고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당연히 알고 하죠. 그러면 지금 통정호의 표시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알고 할 것.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냐면 비진이와 똑같아요. 근데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통정할 것.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랑 짜고 해요?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게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다. 그럼 자기 혼자 하는 건데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거예요. 그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혼자 했느냐 짜고 했느냐의 차이고요. 그러면 짜고 했다라고 하면 그 효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례를 가지고 볼게요. 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건 108조에 해당되니까 무효예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라는 거죠?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에 하면 이 가장매매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진 않아요.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반사회성을 띠는 게 아니라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만약에 불법이다, 반사회성을 띠었다라고 하면 부당이득 반환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불법 원인급여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재고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을이요, 병한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넘겨줘요. 그럼 결국 또 누가 나온 거예요? 제3자예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샀는데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그러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었다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효등기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108조 2항 때문에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근데 얘가 선이긴 한데 과실이 있었대요. 선이긴 한데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병은 보호되느냐? 보호돼야 안 돼요? 보호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 보호되는 제3자는 전부 다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 그래서 이거 다 공통적이에요.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데 이때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무과실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3자의 선의는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추정되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병이 스스로 자기가 선이라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병의 악의를 밝히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이 돼요. 근데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살 때
애초에 허위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샀대요. 자, 이 악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겠죠. 앞사람이 뭐야? 앞사람이 선이면 얘가 권리자잖아요. 그럼 권리자에게 샀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선이 악의를 물어볼 필요 없이 무조건 취득해요. 소위 이제 이걸 뭐 엄폐물 이론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효인 이 사악한 기운을 누가 다 막은 거예요. 선의병이 다 막은 거예요. 얘 다 막으니까 이제 권리가 깨끗해진 거죠. 그럼 뒷사람은 무조건 다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고 그 전득자는 상관없이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사례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례로 출제가 돼요. 교재 한번 볼까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제3자에 대한 효력 이렇게 나오는데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끝에서 둘째 줄 한번 볼게요. 끝에서 둘째 줄에 동그라미 2번 끝에서 둘째 줄에 다만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나 포괄승계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144쪽에 박스 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들어본 용어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포괄승계. 포괄승계에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포괄승계 밑에다가 지금 144쪽에 박스 바로 위의 내용이에요. 포괄승계 밑에다가 상속인 하나 적어두세요. 상속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포괄승계. 권리 변동에서 권리의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권리가 말 그대로 어떻게 이전되는 거냐면 특정된 것이 넘어가는 특정 승계, 특별 승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포괄 승계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권리가 이전된다는 점은 같아요.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게 말 그대로 특정된 것,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면 특정 승계고요. 특정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포괄적으로 넘어가면 그걸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A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어요. 이거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승계라고요? 특정 승계. 예를 들어 갑이 A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했다. 무슨 승계예요?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승계냐면 특정 승계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상속받는 것은 딱 정해진 것만 받아요? 다 넘어가요? 권리무관계 다 넘어가죠.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특정 승계는 뭐 매매 이런 게 대표적이고 포괄 승계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상속 또는 뭐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포괄 승계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포괄 승계. 이것도 유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증은 뭐냐면 갑이 내가 죽으면 A라는 부동산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준대요. 그게 유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증은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A라는 부동산을 을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유증일까요? 이건 특정 유증이에요. 근데 갑이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을 전부 을에게 주겠다 또는 뭐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불특정적으로 유증하면 그건 바로 뭐가 되냐면 포괄 유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 또는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을 해요. 그럼 회사를 합병하게 되면 특정된 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쫙 가져오잖아요. 이런 게 포괄 승계예요. 그럼 지금 나온 이 포괄 승계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똑같아요. 여기 제3자에서 누구는 제외해야 한다고 했냐면 포괄 승계인은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장매매가 있었어요. 가장매매가 있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이 가장매매로 등기했는데 그걸 모르고 샀다. 샀다라고 하면 이거 무슨 승계예요?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딱 이거 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사망을 했는데 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병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라서 아버지 건 줄 알고 상속을 받았대요. 가장매매로 넘어온 걸 모르고 상속받았대요.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냐면 얘가 상속을 받았다면 이 병은 제3자일까요? 을과 같은 사람으로 볼까요? 이 지위가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상속을 포괄 승계를 받으면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마치 당사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공통규정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이때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면 되고요. 뭐는 필요 없어요? 무과실은 필요 없고 그리고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포괄승계인, 상속인 같은 사람은 제3자로 보호되지 않아요. 비진이든 통정이든 착오든 사기강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볼게요. 144쪽에 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제가 칠판 닦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잘 풀리세요? 처음에는 이 사례 문제 같은 건 잘 안 풀려요. 근데 사례 문제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통정오해 표시예요. 통정오해 표시는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몇 번 보시다 보면 쉬워요. 나중 되면 이 그림이 그냥 눈에 그려져요. 마음속으로. 보시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러면 일단 이 첫째 줄까지 누가 소유자예요? 갑. 을의 등기는 허위 표시니까 뭐라고 돼? 무효잖아요. 무효. 갑이 소유자예요. 그 후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죠. 병은 제3자인데 그 사정을 모르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이니까 보호돼요. 현재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갑이 피해 보잖아요. 그럼 갑은 누구한테 물어내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지금 이 그림인데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이걸 모르고 샀다면 병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갑이 피해를 보고 누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까요? 을이겠죠. 그러면 갑은 그거 내놓으라고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을에게 금전적 배상으로 돈을 받는 거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병한테 있는 거예요.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니까. 통정오해 표시 무효니까 아직 이행 안 했다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어요?
병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선이니까. 이 선의 병이 보호되니까 갑이 병에게 말수를 걸. 그럼 만약에 병이 악이었어요. 알고서 샀다라고 하면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이면 못하는 거고.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제3자가 선이니까 취득하고요.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선의는 추정되니까 병이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라고요? 갑이 악의를 밝히라는 거예요.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 병이 제3자잖아요. 그럼 제3자가 보호되려면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보호되어 선이면 돼요. 선이면. 그럼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대요. OX에? 틀린 거죠.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뭐 문제 풀 때는 아닌데 교재 보시면 가끔가다 기출문제 하나씩은 나와요. 그러니까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봤죠. 비진이와 통정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가 나옵니다. 109조를 볼게요. 109조. 109조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률행위의 내용을 내용의 중요 부분을 착오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단순한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착오했고 그게 중요 부분이었다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해주냐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앞에 지금 비진이하고 통정은 유효, 무효에 관한 문제, 유무효에 관한 문제고요. 착오는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아무 때나 막 취소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중과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중과실이 없을 것. 이런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과실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게 일반 과실이고요. 중대한 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훨씬 무겁다는 거예요? 중과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착오가 있었어도 그 사람이 너무나 부주의했다면 취소권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과실이 있었대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과실이 있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중과실. 그러니까 일반 과실까지는 취소권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라는 건 뭘 말하냐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게 통설이고요. 동기의 착오는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사요. 땅을 사는데 어떤 생각으로 땅을 사냐면 내가 보면 이 지역이 개발될 것 같아. 그럼 땅값 엄청 오르겠네? 그럼 내가 시가 차익을 누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 개발 계획이 없대요. 그럼 저는 그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땅 사면 이 땅 옆에 지하철역 생긴대. 그럼 내가 돈 버니까 사야지 하고 샀는데 지하철역 안 생겼다고 그 땅 계약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동기를 착오한 것이지 의사표시 결정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동기에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엔 가능하냐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면
내용을 이루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동기라는 건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표시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땅을 산다라는 사실을 표시했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에 하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때는 동기가 표시되어지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 사이에 그걸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의를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 기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하면 가능하다고요? 표시가 되면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표시도 하고 당사자가 합의까지 해야 돼요? 합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합의는 필요 없어요. 당사자가 요거를 법률행위를 하는데 목적으로 한다라는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고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동기의 착오를 왜 일으켰냐면 상대방이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유발했다는 말이 나오면 이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원래 동기의 착오가 있으면 언제만 취소한다고요? 동기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야기한 것이면 그때는 표시하지 않았어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좀 많았는데 이 갑은 이 땅에서 휴게소를 하려고 해요. 휴게소. 그러니까 휴게소를 하고 싶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를 합니다. 나 휴게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휴게소 하시려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전부 국가에 증여하시고 그리고 휴게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라고 공무원이 회신을 해주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 전부를 증여하고 건물을 지어 휴게소를 운영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령을 오해했던 거고요. 원래는 이 땅 전부를 증여하는 게 아니라 휴게소가 지어지는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해주는 바람에 원래 증여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지. 상대방이 이 사람의 착오를 유발시킨 거예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이 증여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재 잠깐 볼게요. 145쪽에 이번에 동기의 착오인데 동그라미 1번 원칙. 의사표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동기의 착오는 원래 취소가 안 돼요. 근데 2번의 예외를 보면 기억에 동기를 표시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이 뭐야? 표시가 중요해요. 표시했다면 되고. 근데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자, 뭐까지는 필요 없어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합의까지는. 그 다음에 니은.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때는, 상대방이 유발했죠? 그때는 모두 필요 없냐면 표시 여부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은 취소가 안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가능하고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유발했다 이러면 모두 필요 없다고요? 표시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건 동기의 착오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100%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땐 중요한 것 같아도 법원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해서 체크 플러스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게 쭉 몇 개 나와 있죠. 이건 판례 입장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다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판례들을 하나하나 좀 볼 건데 판례 내용들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